선생님, 평생 모은 퇴직금으로 상가 하나 사서 월세 받는 게 꿈이셨나요? 혹시 지금 그 꿈을 실행에 옮기려 하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 때문에 평생 저를 고마워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요즘 동네 병원이며 약국이 줄줄이 문 닫는다는 흉흉한 소문 들어보셨지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패 신화로 여겨지던 강남의 심장부, 그 화려한 가로수길 상가 10곳 중 무려 4곳이 불 꺼진 유령 건물이란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퇴직금 2억을 털어 경기도 신도시에 치킨집을 차렸던 박 사장님. 3년도 버티지 못하고 전 재산을 날린 그분의 눈물이 바로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 영상을 놓치신다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당신의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끔찍한 경험을 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내 건물이 어느 날 자식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그저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만수 씨, 올해 72. 그는 평생을 구청 공무원으로 살았다. 매일 아침 6시면 눈을 떴고 단 한 번의 지각 없이 정년의 문을 나섰다. 훈장처럼 손에 쥔 퇴직금과 평생 아껴 모은 돈을 탈탈 털어 그는 광역시 구도심의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샀다. 번쩍이는 대리석 외벽에 만수 빌딩이라는 명패를 직접 골라 달던 날,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아내 이순자 씨의 손을 잡고 그는 말했다. 순자야, 이제 우리도 건물주야. 고생 끝났어. 저 2층에서는 월세 받고 2층은 아들놈 장가갈 때 사무실이라도 차려주고 3층은 우리 살면 딱 좋겠네. 아내는 불안한 눈으로 낡은 상권 주변을 둘러봤지만 남편의 환한 얼굴에 그저 따라 웃어줄 뿐이었다. 그것이 10년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2025년 겨울, 박만수 씨의 아침은 여전히 6시에 시작된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더 이상 희망으로 시작되지 않는다.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만수 빌딩으로 향한다. 1층 행운 부동산은 1년 전 문을 닫았고 2층 쨍쨍 노래방은 석 달째 월세를 내지 못하다 야반 도주했다. 3층 주택은 보일러가 고장나 사람이 살 수 없게 된 지 오래다. 텅 빈 건물 앞에 선 그는 밤새 누군가 버리고 간 쓰레기 봉투를 묵묵히 치운다. 유리문에 붙은 임대문의 전단지가 너덜너덜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는 꼭 곡소리처럼 들렸다. 여보,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아내 순자 씨가 작은 보온병을 들고 그의 뒤에 섰다. 그녀는 시장 골목에서 20년째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다. 남편이 자랑스러워하던 건물 월세는 끊긴 지 오래고 이제 두 사람의 생계는 오롯이 순자 씨의 고된 손마디에 달려 있었다. 만수 씨는 멋쩍게 웃으며 보온병을 받아들었다. 이거 뭐 운동 삼아 나오는 거지. 먼지라도 좀 닦아놔야 새 주인이 금방 나타나지 않겠어? 순자 씨는 대답 대신 남편의 어깨에 쌓인 마른 먼지를 털어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거짓말처럼 당당한 남편의 뒷모습이 위태로워 보였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기 길 건너 사거리 건물도 경매에 나왔는데 3번이나 아무도 안 사갔대요. 우리도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부동산에 제대로 내놓는 게 누가 그래. 여기는 목이 달라도 다른 곳이야. 곧 신장로가 뚫리네 만회하는 곳인데 뭘 안다고 다들. 만수 씨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텅 빈 상가 거리에 흩어졌다. 그는 알고 있었다. 아내의 말이, 세상의 말이 모두 맞다는 것을. 신장로 계획은 10년째 소문만 무성할 뿐이었고 사람들은 이제 이 낡은 거리로 오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모두 신도시에 반짝이는 쇼핑몰로 혹은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주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속 세상으로 떠나버렸다. 이 거리는, 그리고 이 건물은 마치 주인과 함께 늙어가는 섬처럼 고립되고 있었다. 그날 오후, 만수 씨는 유일하게 연락을 유지하던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갔다. 중개인은 연신 담배만 태우며 혀를 찼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동네 상가 내놓는 건 그냥 허공에 돈 뿌리는 거랑 똑같아요.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대구 동성로도 공실이 20%가 넘고
서울 가로수길인가 거기는 40%가 넘는다는 판에 여긴 오죽하겠어요. 차라리 월세를 지금의 반값으로 후려쳐서라도 뭐라도 들여놓는 게 나아요. 관리비라도 벌어야죠. 반값?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이 건물을 어떻게 산 건데? 내 청춘을 다 바친 돈이야. 그걸 반값에 내놓으라고? 형님 청춘만 청춘이에요. 저기 봐요. 중개인이 가리킨 곳에는 금매 딱지가 붙은 상가들이 줄지어 있었다. 어떤 곳은 권리금 없음 3개월 월세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문구까지 내걸었지만 문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는 이미 햇빛에 발에 누렇게 변해 있었다. 만수 씨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자부심, 그의 인생, 그의 모든 것이었던 만수 빌딩은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청춘이 헐값에 팔려나가는 듯한 모멸감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아내의 반찬 가게 앞을 지날 때였다. 가게 안에서 순자 씨가 젊은 손님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웃고 있었다. 만수 씨는 차마 가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골목 어귀에 몸을 숨겼다. 평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약속했는데 이제는 아내가 벌어오는 푼돈에 기대어 사는 신세가 된 자신이 너무도 초라했다. 그날 밤 그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천장에는 만수 빌딩의 환영이 어른거렸다. 처음 건물을 샀을 때의 벅찬 기쁨, 아들의 손을 잡고 옥상에 올라가 시내를 내려다보던 기억, 아내와 함께 1층 가게에 누가 들어오면 좋을까 상상하며 웃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아득했다. 위기는 생각보다 더 빨리 그리고 잔인하게 찾아왔다. 며칠 뒤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던 노래방 사장이 보증금까지 다 까먹고 야반도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가 남기고 간 것은 밀린 전기세와 수도세 고지서, 그리고 쓰레기 더미뿐이었다. 만수 씨는 텅 빈 노래방에 우두커니 서서 부서진 소파와 깨진 맥주병들을 내려다보았다. 바닥에 뒹구는 탬버린 하나가 처량하게 빛났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버티고 있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며칠 끙끙 앓던 그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고 만다. 아들 몰래 모아두었던 며느리의 출산 자금, 순자 씨가 손님들 몰래 쌈짓돈을 모아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통장에 손을 댄 것이다. 이 돈으로 급한 불만 끄고 건물만 어떻게든 정리되면 금방 채워 넣을 수 있을 거야. 스스로를 수십 번 다독였지만 그의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 돈으로 밀린 공과 금과 세금을 내고 나니 수중에는 몇 푼 남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텅 빈 건물은 매달 그림자처럼 관리비를 요구했고 낡은 시설은 여기저기 고쳐달라고 아우성이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순자 씨는 남편의 얼굴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여보, 당신 요새 잠도 잘 못 자고 무슨 일 있어요? 나한테 말해봐요. 같이 해결하면 되지. 아무 일 없어. 신경 쓰지 말고 당신 가게 일이나 잘해. 만수 씨는 또다시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날카로운 말에 순자 씨의 눈가가 붉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대화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만수 씨는 괴로웠다.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무너져 내린 가장의 자존심이 그를 자꾸만 가시돋친 고슴도치로 만들었다. 결국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아버님, 혹시 저희가 혹시나 해서 넣어둔 적금 통장 어떻게 된 건지 아세요?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만수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소화기 너머로 아들의 다그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설마 아버지가 그 돈을 왜 그러셨어요? 저희 그거 아기 낳으면 쓰려고. 전화는 순자 씨가 대신 받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굳은 얼굴과 전화기를 번갈아 보았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전화를 끄는 순자 씨는 조용히 남편 앞에 섰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픈 눈으로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다. 여보, 우리가 평생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 짓 안 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만수 씨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어 고개를 푹 숙였다. 바닥으로 툭툭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다.
평생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호랑이 같던 아버지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비가 쏟아졌다. 만수 씨는 우산도 없이 집을 나섰다. 발길이 닿은 곳은 어둠 속에 흉물처럼 서 있는 만수 빌딩 앞이었다. 그는 비를 흠뻑 맞으며 자신의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한때는 자신의 왕국이요, 자부심의 성체였던 저 건물이 이제는 자신을 올가매는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다. 그는 건물의 차가운 벽에 이마를 기댔다. 축축하고 냉랭한 감촉이 온몸으로 퍼졌다. 내가 다 망쳤어. 당신 고생만 시키고 자식한테 짐만 되게 생겼어. 이 쇳덩이가 뭐라고, 이 시멘트 덩어리가 대체 뭐라고 내 인생을 통째로 여기다 걸었을까.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등 뒤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돌아보자 순자 씨가 커다란 우산을 받쳐들고 그의 젖은 등을 말없이 감싸 안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들려 있었다. 비 맞으면 감기 들어요. 이거라도 마셔요. 만수 씨는 아내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목 놓아 울었다. 순자 씨는 그런 남편을 아무 말 없이 그저 꼭 안아주었다. 한참을 울던 만수 씨가 젖은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순자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순자 씨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여보, 건물이 우리 인생 아니야. 당신이 내 인생이지. 저거 없어도 우리 잘 살아왔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살면 돼요. 괜찮아, 다 괜찮아요. 아내의 따뜻한 위로에 만수 씨는 고개를 들고 비에 젖은 건물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평생 가슴에 남을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것도 세상을 향한 것도 아닌 오직 그의 곁을 지켜준 아내를 향한 참회였다. 순자야, 나는 저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게 아니라 당신 눈에 눈물 벽돌을 쌓고 있었나 보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은 게 고작 당신 눈물로 지은 집이었구나. 그의 말에 순자 씨도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두 사람은 쏟아지는 빗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텅 빈 도시의 밤, 그들의 울음소리는 지난 세월의 후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의 증거였다. 다음 날, 만수 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건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짐을, 아내의 눈물을 닦아내는 것이라 생각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오던 날, 그는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가벼웠다. 몇 달 뒤, 만수 빌딩 자리에는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 번쩍이는 간판을 내걸었다. 만수 씨는 더 이상 그 거리를 찾지 않는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아내의 반찬 가게로 출근한다.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솜씨로 물을 나르고 배달을 돕는다. 가게는 여전히 비좁고 고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어느 주말 서울에 사는 아들 내외가 찾아왔다. 어색한 침묵 끝에 아들이 봉투를 내밀었다. 아버지, 이거 저희가 다시 모은 거예요. 보태 쓰세요. 만수 씨는 봉투를 조용히 아들의 손에 되돌려 주었다. 아니다. 이건 너희 써라. 아비가 돼서 미안하다. 그거면 됐다. 대신 그는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오늘은 저녁 먹고 가라. 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다. 저녁상에 둘러앉은 가족의 풍경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만수 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입에 넣으며 생각했다. 인생의 답안지는 번지르르한 건물 등기부등본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 세월의 주름이 새겨진 아내의 웃음 속에, 서툴게 차려낸 저녁상 위에서 오가는 따뜻한 대화 속에, 그리고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서로를 마주 볼 수 있는 용기 속에 있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 하나를 찾아낸 참이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받은 퇴직금이 노년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남들의 부러움보다 아내의 웃음을 선택한 한 남자의 지혜로운 노후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김철민 씨, 올해 73, 그는 대한민국이 한창 성장하던 시절 대형 건설사에서 30년을 꼬박 현장 소장으로 일했다. 거친 공사판의 먼지를 마시며 청춘을 보냈고 그의 손을 거쳐 수많은 아파트와 다리가 세워졌다. 정년퇴직하던 날
그는 회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1억 8천만 원이 든 통장을 아내 오스키 씨 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평생 묵묵히 내조해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수키야, 이걸로 우리도 이제 남들처럼 번듯한 상가라도 하나 사서 편하게 살아보자. 당신 고생 그만 시키고 싶어. 아내는 말없이 남편의 거칠어진 손만 어루만졌다. 그것이 8년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2025년 가을, 김철민 씨의 하루는 아내와 함께하는 아침 산책으로 시작된다. 그의 손에는 등산 스틱이, 아내의 손에는 그의 팔이 들려있다. 퇴직 후, 그의 친구 박상배 씨는 신도시 역세권에 대출을 끼고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샀다. 만날 때마다 김 부장, 현금은 쓰레기야. 월세가 매달 꽂히는 맛을 봐야지 라며 그를 부추겼다. 철민 씨도 솔깃했다. 건물주라는 세 글자가 주는 달콤한 유혹은 평생 월급쟁이로 산 그에게 뿌리치기 힘든 것이었다. 아내와 함께 몇 번이나 부동산을 드나들었고 번쩍이는 신축 상가 건물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 갔다. 여보,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그날 밤, 아내 수키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손에는 그간 모아온 신문 스크랩과 은행 상담 자료가 들려 있었다. 뉴스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서 폐업이 속출한다는데 저렇게 큰 건물에 세입자가 다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야 하고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비는 어떡하고요. 저 건물에 우리 남은 인생 전부를 거는 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철민 씨는 아내의 눈에서 깊은 불안감을 읽었다. 그는 친구의 성공이 아니라 곁에 있는 아내의 평생을 먼저 생각해야 했다. 다음 날, 그는 부동산이 아닌 주거래 은행의 은퇴 설계 상담 창구를 찾았다. 그리고 그는 평생의 항로를 바꿀 중요한 조언을 듣게 된다. 선생님, 지금 사시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매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퇴직금은 섣불리 한 곳에 투자하시기보다 안전한 채권형 펀드와 배당주에 나누어 넣어두시면 이자나 대출 걱정 없이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철민 씨는 과감하게 결정을 내렸다. 건물주가 되는 꿈을 접었다. 대신 그는 아내와 함께할 시간을 샀다. 퇴직금의 일부로는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 작은 상조 상품에 가입했고 남은 돈은 상담받은 대로 분산 투자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매달 180만 원가량의 생활비를 확보했다. 처음에는 친구 상배 씨로부터 평생 집 한 채를 위해 일해놓고 그걸 은행에 저당 잡히냐며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민 씨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벽돌이 아닌 아내의 웃음을 선택했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흘러 2025년, 세상은 많이 변했다. 고금리와 불경기의 파도가 덮치자 영끌에서 건물을 샀던 친구 상배 씨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다. 월세 500만 원을 자랑하던 그의 건물 1층 카페는 반년 넘게 텅 비어 있었고 2층 학원은 임대료를 절반이나 깎아달라고 사정했다. 늘어난 대출 이자와 재산세, 여기저기 터지는 수리 비용에 그는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얼마 전 동창회에서 만난 그는 철민 씨의 손을 잡고 하소연했다. 철민아, 내가 현명했다. 나는 건물의 주인이 아니라 건물의 노예가 됐어. 매일 돈 걱정에 머리가 터질 것 같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철민 씨는 아내가 차려준 따뜻한 된장찌개를 마주했다. 아내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텃밭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 오늘 저녁상에 오른 상추와 풋고추도 아내가 직접 키운 것들이었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텃밭에 가서 함께 땀 흘리고 직접 키운 채소로 소박한 밥상을 차리는 것을 최고의 낙으로 여긴다. 여보, 오늘 상추가 참 맛있네. 당신 솜씨가 날로 느는구먼. 철민 씨의 칭찬에 수키 씨가 소녀처럼 웃었다. 다음 주에는 고구마 순도 올라올 거예요. 그때는 고구마 줄기볶음 해줄게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걱정이나 근심도 없었다.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투자금에서 나오는 약간의 배당금은 두 사람이 소박하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돈 걱정이 없으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그 여유는 서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작년에는 함께 용기를 내어 동네 문화센터에서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다. 삑삑거리는 소리만 내기 일쑤지만 서로의 서툰 연주를 들으며 박장대소하는 시간은 그 어떤 값비싼 취미보다 즐거웠다. 며칠 뒤 딸에게서 영상 전화가 걸려왔다.
화면 가득 손주 녀석의 웃는 얼굴이 나타났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오늘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오구, 우리 강아지 장하다. 주말에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줄게. 철민 씨는 망설임 없이 약속할 수 있었다. 손주에게 장난감 하나, 맛있는 과자 하나 사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사실이 그는 새삼 감사했다. 만약 그때 무리해서 건물을 샀더라면 대출 이자와 공실 걱정에 손주 얼굴조차 편히 보지 못했을 것이다. 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빠, 상배 아저씨 건물 내놓으셨다면서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시던데. 철민 씨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부부가 함께 가꾼 작은 화분의 국화가 활짝 피어 있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조용히 텃밭을 가꾸는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햇살 아래 땀 흘리는 아내의 모습이 그 어떤 명품이나 화려한 보석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노년의 행복은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과 오늘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에 있었다. 그는 조용히 아내에게 다가가 흙 묻은 호미를 받아들었다. 여보, 이거 같이 하자. 혼자 하면 힘들잖아. 수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어머, 당신이 웬일이세요? 그럼 저야 좋죠. 두 사람은 나란히 쪼그려 앉아 함께 잡초를 뽑았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향긋하게 번졌다. 철민 씨는 생각했다. 인생 최고의 재테크는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니었다.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고,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며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눌 수 있는 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그는 만수 빌딩이 아닌 아내의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꽃밭을 일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농부이자 가장 부유한 남자였다. 앞선 사례들을 잘 보셨나요?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통계 자료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히 운이 나빴거나 섣부른 판단을 했다고 치부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아주 차가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고등과 같아요. 이야기 속에 대구 동성로 상가 5집 중 1집, 서울 가로수길 10집 중 4집이 비어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큰 상가 10개 중에 한두 개는 무조건 텅 비어 있다고 나와요. 특히 지방 구도심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서 4집 중 1집이 그냥 불 꺼진 빈 가게인 곳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목 좋은 곳에 상가 하나 사두면 평생 먹고 산다는 공식은 이제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게다가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노후 자산을 부동산, 특히 상가 하나에 전부 쏟아붓는 게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라고요. 부동산이라는 게 당장 급전이 필요할 때 현금으로 바꾸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박만수 어르신처럼 갑자기 돈이 필요해도 팔리지도 않고 오히려 세금이나 수리비 걱정에 밤잠만 설치게 되는 애물단지가 되기 십상이라는 거죠. 한 전문가는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이제 건물주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임차인 구하랴, 공실 걱정하랴, 세금 내랴, 건물 고치랴, 그저 건물에 매여 사는 건물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요. 상가가 텅 비는 건 결국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거리로 나와서 물건을 사기보다는 집에서 손가락으로 다 주문하니까 오프라인 상권이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물주인 우리 시니어들에게 돌아와 월세는커녕 관리비도 내 돈으로 메꿔야 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김철민 어르신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분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노후 공식, 새로운 인생 답안지를 보여주셨어요. 소유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과 삶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증명해내셨죠. 이분이 선택한 주택연금, 이거야말로 나라가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책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을 은행에 저당 잡힌다는 생각 때문에 꺼리시는데 전문가들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집을 뺏기는 게 아니라 내가 평생 살아온 내 집을 죽을 때까지 나오는 월급 통장으로 만드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미 14만 가구가 넘는 분들이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가입 후에 가구당 월 소득이 2배 넘게 늘어났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똑똑한 선택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김철민 어르신은 퇴직금을 상가 한 채에 전부 쏟아부은
박만수 어르신과 달리 전문가와 상의해서 안전한 곳에 나눠서 투자했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이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노후 자산 관리의 황금률이 바로 이 분산 투자입니다. 한 곳이 잘못되더라도 내 노후 계획 전체가 흔들리는 걸 막아주고 이자나 배당으로 쏠쏠하게 용돈까지 만들어주니까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바로 마지막에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행복한 노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뭔가요? 라고 물었더니 1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게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였어요. 돈의 크기가 아니었던 거죠. 김철민 어르신이 건물주라는 명함을 내려놓고 아내분과 텃밭을 가꾸고 색소폰을 배우고 손주들에게 기쁘게 용돈을 쥐어주는 삶을 선택한 것. 이게 바로 통계가 말하는 가장 행복한 노후의 조건을 정확하게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전문가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행복한 노후는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매달 걱정 없는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건강과 관계, 그리고 즐거운 취미 활동의 균형을 맞출 때 찾아오는 거라고요. 박만수 어르신의 눈물 젖은 벽돌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 김철민 어르신의 웃음꽃 가득한 텃밭이야말로 우리 채널이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려야 할 새로운 인생의 정답지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삶,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선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박만수 씨처럼 부동산이라는 한 우물만 파다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해결책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평생 잃고 마련한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깔고 앉아있는 자산이라 당장 현금이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바로 이 잠자는 자산을 깨우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내가 가진 집에서 평생 안전하게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나라가 보증하는 연금을 매달 월급처럼 받는 겁니다. 상가 투자 실패로 생활고를 겪거나 다른 소득 없이 집만 덩그러니 가진 어르신들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현금 확보 방안이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처럼 자산이 부동산에 몰려있는 구조에서는 주택연금이 가장 현실적인 노후 안전망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혹시 내 집을 잃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집을 잃는 게 아니라 내 집을 활용해서 평생 월급을 만들어내는 아주 적극적인 자산 활용 전략인 셈이죠. 혹시 농촌에 살면서 농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농지연금인데요.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라면 갖고 계신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 안정 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데 주택연금과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박만수 씨처럼 이미 재정적으로 큰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빚이 너무 많거나 재무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해주고 빚을 조정하는 것도 도와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설 계획을 세우고 불필요한 자산을 정리하는데 아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철민 씨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김철민 씨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건강과 관계, 그리고 여가라는 노후 행복의 세 가지 열쇠를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물론 김철민 씨의 현명한 선택도 중요했지만 우리 사회가 제공하는 여러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한 덕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나라에서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연결해주는 건데요. 공공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학교 앞에서 아이들 교통 지도를 하거나 내가 평생 쌓아온 기술과 경력을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활동도 있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업이 단순히 얼마간의 소득을 보충하는 효과를 넘어 규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면서 외로움을 없애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집에만 계시면 몸도 마음도 약해지기 쉽지 않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는 우리 시니어들의 건강과 여가를 위해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각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가보세요. 치매를 일찍 발견할 수 있도록 검사도 해주고 예방교육도 시켜줍니다. 보건소에서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관리도 도와주고요. 그리고 김철민 씨가 색소폰을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 동네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은 어르신들을 위한 배움의 전당입니다. 악기, 서예, 컴퓨터, 외국어 등 정말 다양한 강좌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서운 것이 사회적 고립,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친구 만들기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촘촘하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건물주가 되어 월세 받으며 편히 살겠다는 낡은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보다는 나라가 보증하는 연금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그렇게 경제적인 안정을 이룬 후에 정부와 우리 동네가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와 복지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건강, 관계, 그리고 배움의 즐거움을 하나씩 채워나가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웃음꽃밭 가득한 노후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평생 자식 위해, 가정을 위해 굽어진 허리와 깊어진 주름 속에 새겨진 세월의 강물, 거친 손마디는 굳은 살이 박여 당신이 걸어온 고단했던 길을 말해주지만 이제는 그 손에 펜을 쥐고 시를 쓰고 호미 대신 악기를 잡아 멋진 가락을 뽑아낼 시간입니다. 삶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가장 따스한 햇살 아래 가장 잘 익은 열매를 온전히 맛보는 축복의 계절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다른 두 분의 노후 이야기를 마주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차가운 건물에 묶어두고 깊은 한숨과 외로움으로 밤을 지새우셨던 박만수 어르신의 모습이 있었고, 반면 안정된 현금 흐름 위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려 멋진 색소폰 연주를 배우시며 삶의 기쁨을 온몸으로 만끽하시던 김철민 어르신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두 분의 삶, 어르신께서는 어떤 노후의 풍경을 마음에 그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건물주라는 낡은 꿈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포기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마지막 장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 피와 땀이 서린 집을 그저 깔고 앉아 재산세만 내는 박제된 자산이 아니라 매달 나에게 따뜻한 용돈을 주는 살아있는 효자로 만드는 지혜. 바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나라가 보증하는 든든한 월급 통장을 내 노후의 버팀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를 세운 뒤에는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그곳에는 어르신들을 기다리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귀한 경험과 연륜을 필요로 하는 일터가 있고, 함께 웃고 떠들 동무를 만날 수 있는 복지관이 있으며, 잊고 살았던 배움의 설렘으로 심장이 다시 뛰게 할 다채로운 교실들이 문을 활짝 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경험이 도움이 된다는 보람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것, 서툰 솜씨지만 새로운 악기를 배우며 음표 하나하나의 기쁨을 느끼는 것, 함께 탁구를 치고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외로움을 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꿈꿔야 할 행복한 노후의 모습이 아닐까요?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사람, 함께 커피 한 잔할 친구가 있는 사람, 저녁이 되면 충만한 하루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이제 그 역사의 마지막 장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 넣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너무나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찬란한 황금길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이 어르신들의 그 눈부신 여정에 가장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회를 같이 산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빚쟁이들이 집 문을 발로 차며 욕을 퍼붓자 그 사람은 저와 아이들을 두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고 문밖 소리가 멈출 때까지 숨죽여야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아직도 그날의 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아요. 제가 이 억울한 사연을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박영숙은 대전중앙시장 인근에서 김밥 가게를 운영한다. 하루 매출이 많을 땐 30만 원, 적을 땐 10만 원도 안 된다.
새벽 4시 시장 골목에 들어오는 배추 트럭 소리에 눈을 뜨고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몸을 깨운다. 10년 넘게 혼자 살림을 꾸리다 보니 집은 언제나 조용했다. 아들 현수는 수도권에 나가 직장 생활을 하고 가끔 전화만 건네왔다. 주말에 내려온다며 약속을 해도 갑자기 회식이 있다며 취소하기 일쑤였다. 그래도 영숙은 괜찮았다. 혼자가 익숙했고 장사만 끊기지 않으면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다만 집 현관 한쪽에 놓여있는 낡은 운동화 한 켤레만큼은 쉽게 버리지 못했다. 바닥창은 달아 구멍이 뚫렸고 흰색 운동화는 누렇게 바랬다. 20해 전 남편 최경수가 보험 영업을 하던 시절 매일 신던 신발이었다. 비가 오면 젖은 흙 냄새가 배어들었고 겨울이면 소금기 섞인 눈물 자국이 남았다. 영숙은 매번 버리려다 끝내 쓰레기 봉투에 넣지 못했다. 그 신발만 보면 억울함과 미련이 한꺼번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2025년 4월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가게 앞 길바닥이 비에 젖어 반짝이고 손님이 뜸한 시간이 흘렀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섰다.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사내의 첫마디가 영숙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영숙아, 영숙은 손에 쥔 김밥 칼을 떨어뜨렸다. 앞치마 끝을 움켜쥔 채 숨을 몰아쉬었다. 눈앞에 선 남자 20년 전 빚더미와 함께 가족을 버리고 떠난 최경수였다. 머리는 희끗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눈에 들어온 건 발에 신은 낡아빠진 운동화였다. 오른쪽 앞코는 뜯겨 있었고 뒤축은 달아 반쯤 무너져 있었다. 살아있었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하다. 그냥 밥 한 끼만 먹고 싶어서. 그 순간 가게 안 공기가 멎은 듯했다. 김밥 썰던 도마 위에 김이 마르고 전기밥솥에서 나는 수증기 소리만 들려왔다. 영숙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김밥을 말던 손을 멈췄다. 최경수는 젊은 시절 보험 영업사원이었다. 성격이 무른 탓에 사람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했다. 동료의 청탁에 보증을 서주고 고객의 미납보험료를 대신 채워넣곤 했다. 회사에선 착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가정엔 불씨만 쌓였다. 2005년 어느 날 고객의 대규모 해약 사태가 터지자 경수는 순식간에 수억 원의 손실을 떠안았다. 회사에서도 그를 내쳤다. 빚 독촉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날아들었고 대문 앞에는 사채업자가 서 있었다. 그날 밤 영숙은 현관문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같이 버티자. 우리 그냥 같이 버티면 되잖아. 경수는 낡은 운동화를 깨어 신으며 말했다. 내가 떠나야 너랑 현수라도 산다. 나 있으면 너희까지 망가져.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의 운동화 발자국은 골목 끝까지 멀어져 갔다. 영숙은 현관에 덩그러니 남은 또 다른 운동화를 붙잡고 울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단어 그대로 버팀이었다. 20해가 지나 다시 나타난 경수는 예전보다 왜소해져 있었다. 손등에는 택배 상하차로 생긴 굳은 살이 선명했다. 그는 김밥을 한 줄 다 먹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나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다. 병원에 가니 심장 쪽이 위험하다더라. 약값도 진료비도 감당하기 힘들어. 실손 보험도 갱신 못하고 끊겼어. 그래도 죽기 전에 내 얼굴은 보고 가야겠다. 영숙은 한참 말이 없었다. 씹던 김밥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었다. 그럼 그동안 나랑 현수는 내 얼굴 그리워서 몇 번을 버텼는데 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 그게 무서웠어. 너희가 날 원망할까봐. 나는 그냥 낡은 운동화처럼 버려져야 마땅한 줄 알았어. 영숙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치밀었다. 낡은 운동화. 그게 내 변명이야? 나는 이 20해 동안 그 신발을 버리지도 못하고 붙잡고 살았어. 그런데 넌 그걸 잊고 그냥 떠나 있었던 거야? 경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운동화 끈이 풀린 채 바닥에 쓸리고 있었다. 며칠 뒤 영숙의 아들 현수가 내려왔다. 우연히 가게에서 경수를 마주쳤다.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 맞아요? 현수야. 그래, 아버지다. 아버지? 웃기지 마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2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엄마가 새벽마다 손 갈라져 피나면서 김밥 말고 전기세 밀려서 촛불 켜던 그때 아버지는 어디 있었냐고요. 현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손님이 없던 가게는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경수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현수야. 정말 미안하다. 그 말 이제 와서 무슨 의미 있어요? 낡은 운동화처럼 돌아와서 미안하다 한마디면 다 되는 거예요. 영숙은 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끈을 쥐었다. 낡은 운동화의 검은 흙자국이 바닥에 묻어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그 흙자국은 마치 지워지지 않는 과거처럼 짙게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영숙은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와 신발장을 열었다. 20해 동안 버리지 못한 낡은 운동화와 오늘 다시 돌아온 경수가 신고 있던 낡은 운동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두 신발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같은 신발인데 왜 이렇게 무겁게 다가오는 거야?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가게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20해 묵은 상처는 다시 벌어지고 있었다. 며칠 뒤 대전 중앙시장 골목에서 또다시 비가 쏟아졌다. 가게 앞 천막에서 빗방울이 쉴 새 없이 떨어졌다. 영숙은 장부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고 문 밖에서 웅크리고 서 있는 경수를 발견했다. 어깨가 젖어 있었고 손에는 비닐에 감싼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또 무슨 일이야? 영숙이 문을 열며 차갑게 물었다. 이거 내게 전해주고 싶어서. 경수가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오래된 은행 통장이 있었다. 페이지마다 작은 금액이 기록돼 있었고 20년 전 날짜부터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었다. 이게 뭐야? 내가 택배 상하차 하며 모은 돈이야. 많진 않아. 그래도 매달 조금씩 모았다. 현수 등록금에 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용기가 안 나서. 그동안 못 건넸다. 영숙은 통장을 덮었다. 손끝이 떨렸다. 지금 와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없었던 20년을 이 숫자가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해? 대신 못하지. 그래도 내가 살아있었다는 증거는 남기고 싶었어.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리고 현수가 들어왔다. 그는 경수의 손에 들린 통장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이게 뭐야? 현수야, 그냥. 아버지, 또 무슨 쇼예요? 돈 몇 장으로 지난 세월 다 지워질 거라 생각해요. 현수의 목소리는 흔들리면서도 날카로웠다. 가게 안 공기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다. 내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한테 내 아버지 도망갔다고 놀림받던 기억, 아버지가 대신 갚지 못한 빚 때문에 엄마가 새벽마다 쓰러지던 모습 나는 다 봤어. 그런데 이제 와서 통장 하나. 웃기지 마요. 경수는 끝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낡은 운동화가 젖은 바닥에 눌리며 물기가 번졌다. 현수야, 아버지가 다 잘못했다. 용서 못해도 좋다. 그래도 내 앞에 마지막으로 책임 있는 모습은 남기고 싶다. 현수는 등을 돌리고 나가버렸다. 가게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영숙은 눈물이 고인 채 무너진 의자에 앉았다. 경수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무릎 꿇은 자세로 얼어붙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현수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영숙은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때 경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영수가 나 병원에 있어. 갑자기 쓰러졌어, 심장이래.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에 도착하니 경수는 산소줄을 코에 꽂고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다. 이렇게라도 봐야 했나 봐. 나는 늘 잘못된 선택만 했어. 떠난 것도 돌아오지 못한 것도. 이제야 알겠다. 버티는 건 내 몫이 아니라 우리 몫이었어야 했다는 걸. 영숙은 그의 손을 잡았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나는 이미 늙었어. 현수도 마음이 다 굳어버렸고. 그래도 마지막까지는
가족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있고 싶다. 낡은 운동화라도 다시 묶고 걸어야 하지 않겠어? 영숙은 대답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듯 흔들렸다. 그 후로 경수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가끔 영숙의 가게에 들렀다. 예전처럼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국밥 한 그릇을 나누고 설거지를 돕는 모습이 조금씩 익숙해졌다. 현수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어느 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동화 두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는 걸 보았다. 엄마가 여전히 그 운동화를 버리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아버지가 여전히 같은 운동화를 신고 있다는 걸 보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엄마, 아버지. 현수는 짧게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만큼의 분노 대신 어쩔 수 없는 흔들림이 섞여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시장 골목, 낡은 운동화 두 켤레가 문 앞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한 켤레는 20해 동안 버리지 못했던 신발, 다른 한 켤레는 여전히 바닥이 달아가는 신발. 그 사이에서 영숙은 느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더라도 다시 걸어야 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 죽음보다 더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고통은 끝내 말하지 못한 채 미뤄둔 사과와 버리지 못한 낡은 운동화처럼 남아있는 기억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마음속에 버리지 못한 낡은 운동화 같은 존재가 있지 않으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한 번은 묻어둔 마음을 꺼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사는 정혜성 씨는 올해로 은퇴 3년 차다. 그는 35년 동안 대기업 전자회사 연구소에서 근무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받았던 퇴직금은 세후로 약 1억 7천만 원. 회사 동료들 중 상당수는 퇴직금을 들고 창업에 뛰어들거나 부동산에 한방 투자를 시도했다. 하지만 혜성 씨는 조금 달랐다. 나는 그냥 작게, 안정되게 살고 싶었어요. 젊을 땐 늘 치열했잖아요. 노후에는 파도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요. 아내 김선영 씨와는 같은 회사에서 만난 사내 커플이었다. 두 사람은 늘 우리 노후는 아이들한테 짐되지 말자는 약속을 했다. 그래서인지 자녀 결혼 자금은 미리 떼어두고 나머지 퇴직금과 함께 국민연금, 퇴직연금, ISA와 연금저축계좌까지 꼼꼼하게 관리해왔다. 2025년 현재 혜성 씨 부부는 국민연금으로 월 170만 원, 퇴직연금으로 월 80만 원, 그리고 사적연금으로 40만 원 정도를 수령한다. 매달 300만 원 가까운 고정 수입이 확보된 셈이다. 집은 20년 전 미리 장만한 소형 아파트 한 채, 대출은 이미 갚았다. 그들의 일상은 단순하다. 아침에는 집 근처 동백섬을 걷고 점심엔 시장에서 제철 생선을 사다 손수 밥상을 차린다. 저녁에는 종종 동네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서예 교실에 다니며 시간을 보낸다. 주변 친구들은 은퇴하고도 얼굴이 더 좋아졌다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이 평온한 일상에도 작은 갈등은 있었다. 바로 쓰는 돈과 모으는 돈의 균형이었다. 2023년 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은행 예적금 금리가 올라갔다. 친구들이 하나둘 요즘은 은행에만 넣어도 4% 준다더라 하며 수익률을 자랑했다. 반면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2차전지 ETF가 급등락을 반복하며 은퇴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여보, 우리도 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냐? 아내 선영 씨가 어느 날 조심스레 물었다. 아무리 연금이 있다지만 물가가 이렇게 뛰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맞을까 싶어. 실제로 2024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를 웃돌았고
기초식품값은 체감상 훨씬 더 올랐다. 전기세와 가스요금도 줄줄이 인상됐다. 친구 모임에 나가면 이런 말이 자주 오갔다. 야, 나 퇴직금 절반 넣은 ETF가 벌써 30% 올랐다니까. 나는 괜히 뒀다가 손해만 봤어.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임자야. 혜성 씨도 잠시 흔들렸다. 노후를 안정으로만 설계한 자신이 시대에 뒤처지는 건 아닐까. 아내 말대로 조금은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닐까 불안해졌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이 정해놓은 원칙을 떠올렸다. 노후는 모험이 아니라 생활이다. 그래서 부부는 다시 긴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가 아프면 어떻게 될까? 병원비만 해도 한 번에 수백이 나갈 텐데 투자에 묶어두면 곤란하지. 맞아. 그리고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만으로도 우리 둘은 충분히 살 수 있어. 아이들한테 손 벌릴 일은 없을 거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다. 퇴직금은 절반은 안전한 예금과 채권형 펀드에, 나머지는 장기 인출 가능한 연금형 상품에 묶었다. 대신 생활 속에서 지출 구조를 조정하기로 했다. 외식은 한 달 2번 이하, 여행은 1년에 1번, 손주 용돈은 일정액을 정해두었다. 처음엔 답답하다고 느꼈지만 시간이 흐르자 이 선택은 점점 빛을 발했다. 2024년 겨울 혜성 씨가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다. 진료비와 약값, 입원비가 한꺼번에 나왔지만 매달 적립해둔 의료비 전용 통장에서 바로 처리됐다. 아내는 계산서를 받아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그때 연금 쪼개놓은 거 진짜 잘했어. 아니었으면 이번에 현수한테 손 벌릴 뻔했잖아. 아들은 서울에서 맞벌이로 힘겹게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다. 혜성 씨 부부는 자식 세대가 겪는 고충을 알기에 절대로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늘 다짐해왔다. 현수도 힘들 텐데 우리가 또 짐이 되면 안 되지. 우리는 우리가 버텨야 돼. 이렇게 작은 위기를 무난히 넘기면서 부부는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더 확신했다. 정혜성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그는 퇴직 직후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부부가 함께 합의한 원칙을 지켜냈다. 작은 소비 습관, 연금의 안전한 운용, 그리고 아이들에게 짐이 되지 말자는 약속이 오늘의 평온한 일상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아직 갈등은 끝난 게 아니었다. 2025년 들어 더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 고령으로 인한 건강 문제, 그리고 인생 100세 시대라는 길어진 노후. 혜성 씨 부부 앞에도 또 다른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2025년 초봄 정혜성 씨는 평소처럼 동백섬 해안 산책로를 걷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호흡이 가빠지고 어지럼증이 몰려왔다. 곁에 있던 아내 선영 씨는 깜짝 놀라 그를 부축하며 급히 119를 불렀다. 여보, 괜찮아? 정신 좀 차려봐. 괜찮아. 잠깐 어지러운 것뿐이야. 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결과는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었다. 협심증 초기 진단이었다. 의사는 심장혈관이 좁아져 있고 정기적인 치료와 약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시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앞으로 매달 검사와 약값만 해도 적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부부는 눈빛을 교환했다. 현실적인 부담이 바로 머릿속을 스쳤다. 약값, 정기검사 비용, 만약 상황이 악화되면 더 큰 병원비까지. 은퇴자에게 가장 두려운 단어가 바로 병원비였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밤 선영 씨가 조용히 물었다. 여보, 우리 저축해둔 의료비 통장으로 이거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연금 쪼개놨잖아.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에서 의료비 계좌로 자동이체되는 거 있지? 그걸로 당장은 충분할 거야. 정말 다행이네. 그때 친구들처럼 위험한 투자 안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만약 퇴직금을 전부 주식이나 부동산에 넣었다면 현금화가 쉽지 않아 이번 병원비는 아들 내외에게 손을 벌려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부는 작은 원칙을 지켰기에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 치료를 받으며 몇 달이 흘렀다. 약간의 제약은 있었지만 혜성 씨는 다시 시장을 다니고 산책을 하고 집 근처 경로당에서 당구도 즐겼다. 그 과정에서 그는 스스로 다짐했다. 돈은 쌓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렇게 아플 때 쓰라고 준비한 거지. 어느 날 부부는 주방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앞으로는 조금 더 건강 관리에 돈을 쓰자.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 프로그램도 등록하고. 그래. 이제는 모으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준비해온 이유도 바로 그거잖아. 부부는 삶의 균형을 새롭게 정리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중 일정 부분은 즐기는 소비로 사용하기. 여행은 값비싼 해외 대신 국내 여행으로 꾸준히 다니기. 손주 교육비는 부모가 알아서 하도록 두되, 특별한 날에는 기념 선물만 챙기기. 이 작은 원칙 덕분에 가족 간의 갈등도 줄어들었다. 아들은 부모가 스스로 잘 버티고 있다는 걸 알기에 안심했고,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늘 여유 있는 분들로 기억했다. 정혜성 씨의 집 거실 한쪽에는 오래된 장식장이 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걸어온 삶의 기록들이 빼곡하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성장 앨범, 그리고 퇴직할 때 받은 감사패. 그 앞에서 혜성 씨는 종종 말하곤 한다. 내가 퇴직금 들고 섣불리 뛰어들었으면 지금 우린 어땠을까? 아마 집도 잃고 아이들에게 손 벌리며 눈치 보고 살았겠지. 그럴 때마다 아내 선영 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우린 원칙을 지켰잖아. 욕심 부리지 않고 안정되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부부의 이야기는 특별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다만 남들처럼 흔들리지 않고 기본을 지킨 결과입니다. 연금을 쪼개 관리하고 자식에게 짐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을 뿐인데 그게 노후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불안해하시나요? 나는 준비가 부족한데 혹시 은퇴 후 무너지는 건 아닐까? 걱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혜성 씨 부부처럼 작은 원칙을 세우고 지켜간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노후는 불안이 아니라 평온으로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만난 인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리 낯설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 이야기는 특정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집단적인 위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이 2024년에 발표한 고령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2%로 이미 5명 중 1명꼴에 이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중 39.7%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로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은퇴 이후의 삶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보건복지부가 같은 해 진행한 전국 노인 실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결과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6%가 여전히 노동시장에 남아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즉, 나이가 들어도 생계 때문에 일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는 해외와 비교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OECD가 2023년에 발표한 펜션즈 애더 글랜스 보고서를 보면 회원국 평균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은 약 61%입니다. 쉽게 말해
퇴직 전 소득의 절반 이상은 연금으로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보다 훨씬 낮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연금 대체율은 40%대에 머물고 있어 퇴직 전 월 3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은퇴 후 받는 연금은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노인들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OECD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계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2년에 발표한 한 보고서는 한국의 공적연금은 제도 성숙도가 낮아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는 소득 하위 20% 노인의 경우 연금 수령 여부에 따라 생활 수준이 극명하게 갈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최저생계비 수준은 유지했지만 비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존하거나 가족 부양에 기대하였습니다. 해외 학계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한 국제비교 연구에서는 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노인 빈곤율이 낮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프랑스, 독일,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GDP 대비 연금 지출이 10% 안팎이지만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았던 반면 한국처럼 3%대에 머무는 국가는 빈곤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현실적인 수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가계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평균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산은 많다고 하지만 대부분 부동산에 묶여 있고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부족합니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가 없어 고통받는 자산 빈곤층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죠. 반면 꾸준히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해온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수령하는 60대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약 250만 원 수준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사람들의 평균인 110만 원의 2배 이상입니다. 이 격차가 바로 은퇴 후 삶의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인입니다. 결국 통계와 연구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노후 준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은퇴 이후의 존엄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노인들이 빈곤과 고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은 이미 공식 통계와 연구 결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도와 금융상품을 꾸준히 활용해온 사람들은 OECD 평균에는 못 미치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의 현재 모습이자 미래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내면 우리 앞의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계와 사례들이 보여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제안된 정책, 그리고 해외 유사 사례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국내부터 볼게요. 정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데,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어르신 시니어 컨설턴트 프로그램을 통해 60대, 70대 은퇴자들에게 지역 복지센터나 학교, 기업 행정사무 등의 파견 근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용 유지를 돕고 있어요. 이 사업 덕분에 일정 소득이 유지되면 연금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적어도 일부 지출을 충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보고가 있어요. 또한 대구광역시는 치매 예방 및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며 노인 건강검진비 일부를 지원하고 치매 전 단계 건강 프로그램 및 운동 프로그램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해 건강 리스크를 낮추려 하고 있고요. 이런 건강관리 사업이 조기에 병을 발견하게 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고, 실제로 지자체 건강검진 참여율 증가가 병원비 비급여 항목 지출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기초노령연금과 노인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데, 특히 소득 하위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연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 자동인출,
시스템을 도입하여 연금 수령 누락 문제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국가들의 해결책이 참고가 될 만해요. 예컨대 핀란드는 기본소득 대신 국민 노후연금 체계 내셔널 펜션 시스템을 튼튼히 하여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법률 제정을 통해 65세 이후 평균 소득의 약 70%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의료비 보조 및 장기요양 보험 비용을 정부가 상당 부분 부담하는 구조예요. 독일은 퇴직연금주의 SETGLICHE RENTEMVERSICHERUNG 제도 외에도 기업 연금 플랜 및 개인 연금이 연계되도록 법적으로 장려하여 직장인 시절부터 사적 공적 연금의 복합 구조가 이루어지며 고령자 빈곤율이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또한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노인주택보조금 하우징 얼라우언스 제도를 운영 중이라 주택을 소유하거나 렌트하는 노인의 주거비 부담을 국가 보조금을 통해 줄이고, 현금성 복지 지출 캐시 얼라우언스를 통해 일상생활비의 부족을 보완하는 정책이 효과적이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이런 정책들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도 소득 대체율, 퇴직 전 소득 대비 은퇴 시 소득을 높이는 연금체계 강화 플러스 의료비 부담 경감 플러스 주거비 부담 완화 플러스 노인 일자리 제공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지속 가능하고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현실적인 수치 비교로 보면 한국 노인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이 대략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선이라면 서울시 시니어 컨설턴트 프로그램 참여로 추가 소득이 월 30만 50만 원 정도 더해지는 경우가 있고, 지자체 건강검진 및 예방의료보조 사업으로 병원비 비급여 항목에서 평균 지출이 연간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절감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고서가 있어요. 주택보조금 정책이 있는 해외 국가들에서는 주택비 부담이 월 소득의 30% 이상인 경우 보조금을 통해 그 비율을 20% 이하로 낮춘 사례들이 관찰되고 있고, 이는 생활비 부담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매월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추가 지급이 가능해지며, 이는 빈곤선 이하 생활자 감소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고요. 즉 단순히 말만 하는 정책이 아니라 이미 실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정책들이 우리 사회 속 불안 요소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해결책은 이렇게요. 정부와 지자체 정책 강화, 연금 체계 성숙 및 소득 대체율 개선, 의료비 보조 및 예방 중심 건강 정책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경감, 해외 모델 참고, 국내 지방 정책 적용의 복합적 실행.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펼쳐지면 앞서 본 사례처럼 노후 준비 실패로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혜성 씨 부부처럼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하루 끝에 낡은 운동화는 먼지 속에 멈춰 서 있었고, 다른 누군가의 발걸음은 가벼운 햇살을 밟으며 내일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세월이 흘렀지만 누구는 어둠 속에 고개 숙였고 누구는 웃으며 손을 잡고 길을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두 개의 삶의 길을 기억하시나요? 한 사람은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선택으로 노후의 문턱에서 쓰라린 후회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낡은 운동화처럼 닳고 다른 하루, 희망 대신 고통과 빈곤이 남았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이는 조금은 검소하고 조금은 성실하게 오늘을 아끼며 내일을 준비한 덕분에 황혼의 시간이 따뜻한 햇살로 채워졌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차이는 젊을 때의 작은 준비와 선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만난 분은 눈앞의 유혹과 막연한 자신감으로 퇴직금을 허망하게 흘려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60대가 되어서는 생활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반대로 후반부에 소개해드린 분은 크지 않은 월급 속에서도 꾸준히 연금저축을 나누어 불입했고 소비를 줄여 자녀 교육비와 노후자금을 함께 마련했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배우자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며 손주와 공원을 거니는 소소한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를 흘려보내듯 살면 그 끝에는 낡은 신발처럼 해져버린 삶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금 더 준비하고, 오늘 조금 더 절약하고, 내일을 향해 단단히 다져나가면 은퇴 후의 삶은 따스한 햇살로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거창한 부귀영화가 아닐 겁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밥상을 차려낼 수 있는 삶, 손주에게 용돈 한 장 건네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 그것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노후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50대, 60대, 70대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그 길을 걷게 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한다면 낡은 운동화가 아니라 햇살을 밟는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장면이 후회와 눈물이 아니라 감사와 웃음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의 다짐이 여러분의 노후를 따뜻하게 밝혀줄 불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 평생 가장 무거웠던 건 짊어진 삶의 무게였는데 가장 가벼운 건 텅 빈 내 지갑이더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금 내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을까? 젊은 시절 새벽별을 보며 출근하고 밤늦게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던 그 모든 날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3명 중 1명은 경제적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같은 소름 돋는 사건들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한 가장의 비참한 사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다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되실 겁니다. 제가 겪었던 그 억울한 사연을 모두 말씀드릴 테니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한 분이 계십니다. 그의 이름은 박성철. 그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으로 일하며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가장의 표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고 해진 서류 가방이 늘 들려 있었고 빗물에 곰팡이가 핀 아파트 벽지는 그의 고단한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아내와 함께 작은 전원주택을 짓고 남은 인생을 여유롭게 보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퇴직금 1억 8천만 원과 그동안 모아둔 예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는 늘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이제 너희는 내 걱정 말고 너희 앞길만 잘 걸어가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는 그에게 무거운 짐이었지만 언젠가 해낼 것이라는 그의 굳은 의지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은퇴 후 그는 평생 몸담았던 회사에서 벗어나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 사는 외아들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신도시 개발 때문에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조그마한 상가 하나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아버지 퇴직금으로 조금만 보태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저희가 다 갚을게요. 박성철 씨는 아들의 말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고 이제 아들이 성공하는 길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아들의 계좌로 퇴직금 대부분인 1억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아들은 연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아버지께 효도하겠습니다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밤 박성철 씨는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이제 이 곰팡이를 다 걷어내고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들이 연락도 자주 하고 상가에서 수익이 난다며 생활비까지 보내주었습니다. 박성철 씨는 아들이 정말 성공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받지 않는 날이 늘어났고 바빠서 그렇다는 핑계만 돌아왔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내와 함께 무작정 아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이웃 주민들은 이미 한 달 전에 이사 갔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철 씨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칠을 수소문한 끝에 아들이 사업의 실패에 막대한 빚을 지고 야반도주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가는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빚쟁이들이 아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박성철 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믿었던 아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이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벽지의 곰팡이는 단순한 오물이 아닌 그의 인생에 스며든 절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벽지를 손으로 긁어보았지만 곰팡이는 더욱 깊숙이 파고들 뿐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집으로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진 빚인데 왜 나한테 이러냐고 소리쳤지만 자식한테 돈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위조해 박성철 씨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결국 남은 예금마저 빚을 갚는 데 썼고 그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오직 월 30만 원 남짓한 국민연금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밥을 먹고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짐을 챙겨 집을 나갔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사는 건 의미가 없다는 쪽지 한 장만 남긴 채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배우자마저 잃은 박성철 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곰팡이 핀 벽지는 이제 그의 초라한 현실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홀로 텅 빈 방에 앉아 곰팡이 핀 벽지를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인생,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박성철 씨는 남은 삶을 오직 월 30만 원 남짓한 국민연금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아파트는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그는 서울 외곽의 낡은 빌라촌 반지하 방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것은 벽에 박힌 에어컨 실외기와 늘 축축한 흙벽뿐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을 짓눌렀던 곰팡이 핀 벽지는 이제 그의 반지하 방을 가득 채운 습기로 인해 더욱 진하게 번져갔습니다. 가장 큰 고통은 낯선 이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평생 박 부장님이라 불리며 존경받던 그는 이제 낡은 옷을 입고 종로 3가역 무료 급식 소줄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과 함께 일했던 후배가 우연히 그를 알아보고 부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라고 묻는 순간 박성철 씨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 후배의 눈빛에서 동정심과 함께 느껴지는 낯선 감정은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밥을 먹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길을 걷다 자신이 과거에 지휘했던 건설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아파트들, 그가 설계하고 감독했던 자랑스러운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이 도시를 건설하는 데 기여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만든 화려한 건물들이 빛을 발할수록 자신의 삶은 더욱 어둠 속에 잠겨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도시의 한 구석에서 겨우 숨만 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극심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가장 아팠던 건 아들의 연락이었습니다. 힘겹게 찾아낸 아들은 아버지,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지금은 연락 못 드릴 것 같아요라는 짧은 문자를 남기고 다시 잠적했습니다. 그 순간 박성철 씨는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쏟아부었던 그의 사랑이 오히려 아들의 삶을 망쳤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노후까지 파괴했다는 것을.
그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과 가족 모두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곰팡이 핀 벽을 손으로 짚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손에 묻어나는 축축한 곰팡이는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힌 후회와 절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박성철 씨는 문득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을 떠올렸습니다. 성철아, 평생 내 몫만 챙겨서 살아라. 남에게 베푸는 것도 좋지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어야 한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곁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극이 결국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낡은 옷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료 급식 소줄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난 옛 동료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동료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작은 일을 제안했습니다. 박 부장님, 혹시 괜찮으시면 우리 동네에서 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함께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가벼운 청소 일인데 몸도 움직이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활력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박성철 씨는 망설이지 않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빗자루를 드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조금씩 자존감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깨끗해진 거리를 보며 그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니어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곰팡이 핀 벽지가 더 이상 그의 인생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박성철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60대들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아무런 준비 없이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식의 실패가 곧 우리의 실패가 되고 우리의 불안한 노후가 자식에게는 짐이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박성철 씨의 곰팡이 핀 벽지는 더 이상 과거의 절망이 아닌 그가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박성철 씨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자신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앞선 이야기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씨는 젊은 시절부터 늘 검소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은 퇴근 후 값비싼 외제차를 자랑하거나 최신 유행에 맞춰 옷을 사입었지만 그는 그저 오래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점심은 매일 도시락을 싸서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짠돌이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조차 당신은 왜 늘 남들보다 뒤처지게 살아요? 우리도 좀 쓰고 살아요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웃으며 언젠가 이 낡은 가계부가 나의 가장 든든한 연금이 될 거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급여의 40%는 무조건 노후연금과 저축에 투자했고 자녀들의 교육비도 철저히 계획하여 허투루 쓰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사립학교에 가고 싶다고 조를 때도 그는 아빠의 노력이 너희의 미래를 지켜주는 가장 큰 교육이야라며 설득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30살 무렵 가장 친한 친구가 주식 투자를 권하며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부추겼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화랑이었고
주변 동료들 중 몇몇은 큰 수익을 올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는 한때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공무원 연금만 믿고 있다가 혹시라도 가난한 노후를 보내게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친구의 화려한 삶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남들처럼 한 방을 노리는 삶 대신 내 방식대로 꾸준히 가는 길을 택하자. 그는 그날 밤 낡은 가계부를 펼쳐보며 자신의 지출을 점검하고 미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가계부 속에는 2025년 공무원 연금 수령액 월 230만 원 예상, 2030년 아파트 대출금 상환 완료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가계부가 마치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는 지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퇴직 후의 삶을 미리 상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평화로운 일상.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가계부를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내는 불만이었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구시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 그렇게 아껴서 뭐 할 거예요? 인생 한 번인데. 자식들의 말에 김영민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몰라도 괜찮다. 언젠가 너희도 알게 될 거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김영민 씨는 마침내 정년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퇴직금은 없었지만 매달 23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는 공무원 연금과 그가 평생 모아온 저축성 보험 덕분에 생활에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은퇴 후 주변 동료들과의 삶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녀들의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대주느라 노후 자금을 모두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공무원 연금만으로 어떻게 사냐며 그를 걱정했지만 정작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반면 김영민 씨는 오래된 가계부를 펼쳐보며 2025년 예상 수령액 200만 원 옆에 230만 원이라는 실제 수령액을 적어넣고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와 평온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기쁨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도 계속해서 바빴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꿈꿔왔던 목공예를 배우러 동네 문화센터에 다니고 아내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며 젊은 시절 못했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의 낡은 가계부에는 이제 제주도 부부 여행 30만 원 지출, 손주 선물 구입 5만 원과 같은 행복한 기록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낡은 가계부를 매일 들여다봤지만 더 이상 불안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이룬 소중한 추억들을 기록하고 앞으로의 행복을 계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계부는 그의 삶의 기록이자 행복을 향한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전에 그를 짠돌이라 놀리던 가장 친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해 퇴직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에게 사기를 당해 빚더미에 앉아 힘든 노후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영민 씨는 한 걸음에 친구에게 달려갔습니다. 번듯했던 그의 친구는 지치고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깡마른 몸에 힘없는 눈빛, 그의 손에는 오래된 통장 하나만 덩그러니 들려 있었습니다. 영민아, 내가 왜 그때 너를 비웃었는지 몰라. 너처럼 살았어야 했는데. 평생을 일만 했는데 왜 내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을까? 친구의 후회 섞인 말에 김영민 씨는 조용히 자신의 낡은 가계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친구야, 나는 돈을 모은 게 아니야. 내일의 나를 위한 행복을 모은 거지. 한꺼번에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행복을 쌓아가는 게 더 중요하더라. 친구는 그의 가계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가계부에는 돈의 기록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 그리고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그 가계부를 보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한 방을 노리며 무모한 투자를 했고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했던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김영민 씨의 가계부는
그에게 단순한 장부가 아닌 삶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김영민 씨의 낡은 가계부는 단순히 돈을 기록한 장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의 삶을 기록한 일기장이었고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 포트폴리오였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로또 당첨처럼 한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날의 작은 노력과 꾸준한 계획이 만들어내는 결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나요? 혹시 언젠가 대박 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 품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부터 낡은 가계부를 하나씩 채워나가 보세요. 그 가계부가 훗날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연의 박성철 씨, 그리고 두 번째 사연의 김영민 씨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사례는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 60대들의 삶을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자 희망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극명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객관적인 통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60대 이상의 취업자 수는 2024년 기준 675만 명을 넘어섰고,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대 취업자 수를 추월한 수치입니다. 이는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놓지 못하는 고단한 노년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분들 중 상당수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저임금의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2024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노숙인 시설 입소자 중 60대의 비중이 37.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숙인 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46.6%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이 단순히 궁핍한 생활에 그치지 않고 삶의 터전을 잃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0대 이상 노인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약 704억 원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하며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피해 금액 또한 1,7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54.5%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박성철 씨처럼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잃는 사례가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빈곤 문제와 낮은 금융 이해도가 노인들을 사기의 쉬운 표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자식에게 무분별하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관습 또한 노후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대한민국 노인들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소득 빈곤율은 39.8%로 OECD 평균인 13.5%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즉,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공적연금 제도가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과거의 영향과 함께 은퇴 후의 삶을 오직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5년 보건복지정책 계획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노인 복지 전반의 부담이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와 현장 종사자에게 전가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성철 씨와 김영민 씨의 차이는 단순히 운에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박성철 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과거의 가치관에 머물렀지만 김영민 씨는 젊은 시절부터 꾸준한 자기 관리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낡은 가계부는
단순히 돈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비책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박성철 씨와 김영민 씨의 사례, 그리고 대한민국의 씁쓸한 노인 빈곤 현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기보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시니어 금융 리터러시 교육에 참여하세요. 박성철 씨의 비극은 자식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송금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이는 금융 지식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사기 대처법, 올바른 금융상품 선택 방법 등 노년층이 꼭 알아야 할 금융지식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도 어르신 금융교실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와 우울증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에 맞춰 생활 지원, 안전 확인, 사회 참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서울 강서구에서는 나홀로 어르신 안심 서비스를 통해 AI 스피커를 활용한 응급 상황 알림 시스템을 구축했고, 부산 해운대구는 세대 통합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층과 노년층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잘 활용하면 김영민 씨처럼 외롭지 않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니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사회와 연결고리를 유지하세요. 김영민 씨가 퇴직 후에도 계속 바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꾸준한 사회활동은 노년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익형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서울형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 민간 기업과 연계하여 노인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으로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통찰력을 얻어봅시다. 독일에서는 다세대 주택의미 HRGENERATIONENHAUS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한 건물에 함께 살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부부가 육아에 어려움을 겪을 때 노인들이 아이를 돌봐주고, 대신 젊은 세대가 노인들의 장복이나 집안일을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노인 고독사를 예방하고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은 노인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요양시설에 갇히지 않고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돕는 좋은 예시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노후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민 씨처럼 젊은 시절부터 꾸준히 미래를 준비하고 은퇴 후에도 사회와의 연결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주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길고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시 한 편을 들려드리며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길을 잃은 구두에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묻지 않는다. 무엇을 향해 걷는지도 묻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달아가는 발걸음 위에 세월의 흔적만이 깊게 패일 뿐. 한때는 빛나던 낡은 구두여. 이제 알았다. 빛나는 길이 아니라 빛을 내는 발걸음이 중요했음을. 다만 그대에게 묻는다.
지금 멈춘 그 자리에서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용기가 있는지를. 우리가 만났던 두 사람, 박성철 씨와 김영민 씨. 한때는 찬란한 성공을 꿈꾸며 달아버린 낡은 구두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그들의 노후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박성철 씨는 자식만을 위해 희생하며 자신의 삶을 잃었고 결국 곰팡이 핀 벽지처럼 절망 속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뒤늦게나마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는 절대 저렇게 되지 않겠다는 경각심을 줍니다. 반면 김영민 씨는 낡은 가계부라는 자신만의 나침반을 들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한때 짠돌이라 비웃음당했지만 그 꾸준함은 결국 행복이라는 가장 큰 보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의 노후는 결코 남의 손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것이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효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박성철 씨의 곰팡이 핀 벽지인가요? 아니면 김영민 씨의 낡은 가계부인가요?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 작은 한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이 쌓여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